자, 이번 시간에는요, 감정평가론에 대한 수업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론 하면요,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과거와는 출제 패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감정평가론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서너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또 감정평가 3방식 부분에서 계산 문제 2문제 합해가지고 6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문제가 서너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법조문으로서 그 조문에 대한 내용만 암기만 하고 있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물어보기보다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법조문 위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데 어떤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간평은 무조건 포기해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간평은요, 오히려 기회의 땅이다. 몇 가지 자주 나오는 부분만 외워만 두셔도 간평 6문제 중에 최소한 3, 4문제 정도는 맞춘다. 그럼 그 어렵다는 간평론 6문제 중에 3문제, 4문제 맞추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노력하시고 또 두려움을 극복해 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지나치게 걱정하시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첫째, 감정평가의 기초 나오는데 일단 감정평가의 의의, 또 필요성, 기능이 구분될 수가 있겠죠. 근데 감정평가의 의의 부분은 그 부동산,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인가 봤더니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조문이 있어요. 일종의 법조문이겠죠. 따라서 감정평가의 뜻이 뭐냐고 이렇게 굳이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그 법조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기본서를 받아보시면 이 표현 말고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도 기본서에는 교과서이다 보니까 적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오직 하나, 법조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셨을 때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 그런 것들은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그뿐이고 만약 읽기도 싫다 그러면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기본서에 써놨느냐? 기본서는 교과서니까요. 교과서에서는요 나올 문제 안 나올 문제 가려내진 않겠죠. 모든 걸 일단 다 집어넣고 그 중에서도 나올 것만 학습하는 게 강의 자체일 것이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왜 감정평가가 필요하냐? 감정평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불완전 시장에서는 가치와 어떤 물건의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제가 굳이 칠판에 쓰진 않을게요. 나중에 할 테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요 분필이 있다. 그럼 원래 이 분필의 값어치는 1,000만 원짜리다. 그런데 가치는 1,000만 원인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치는 1,000만 원인데 거래되는 가격은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면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가격만을 놓고 가격만을 보고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다 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가격과는 별도로 그 물건의 정확한 가치가 얼마인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은 뭐 배우지 않겠지만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 형성 요인이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변적, 변동합니다.
그럼 형성 요인이 그 자체가 복잡하면서 계속 변하게 되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 형성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는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부동산의 사회 공공성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사회 공공성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토지나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이 개인의 사적인 재산이기 전에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정확하게 부동산의 값어치가 얼마가 되는가를 판단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결과 감정평가가 요구된다, 필요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 부동산은 거래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특수한 사정 그랬잖아요. 사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 즉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나 요인들을 묶어서 사정,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기역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역 아파트가 있는데 이 기역 아파트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2억에 거래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매수자, 이 아파트를 사는 쪽 매수자가 원래 아파트 소유자인 매도자의 가까운 친척, 큰아버지였대요. 매수자가 큰아버지였다, 가까운 친척이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가까운 가까운 친척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생판 보는 남과 똑같은 값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나중에 뒷말 나와요. 그래, 그렇게 안 받더니 말이지, 조카가 말이야, 큰아버지한테 남하고 똑같이 받아먹어? 그놈 그거 싸가지 없구만. 뭐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조카, 기역 아파트 소유자가 조카라고 본다면 조카 입장에서도 큰아버지한테 아파트 팔면서 내가 원하는 값 전부 받아내기가 마음이 편치가 않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아버지 원래 이거 2억은 받아야 되는데요. 큰아버지에게 제가 팔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1억 8천만 받을게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큰아버지와의 거래 과정이라는 특수한 사정 개입됨으로써 정확한 이 아파트의 값어치는 2억이지만 실제 거래된 금액인 가격은 1억 8천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가격은 1억 8천인데 1억 8천의 가격은 가까운 큰아버지, 가까운 친척 간의 거래라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값이니까 만약에 큰아버지와의 거래가 아니었다면 이 부동산 얼마에 거래되었을까? 이 부동산의 정확한 값어치는 얼마였을까? 를 판단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가 요구된다,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은 좀 복잡하게 했지만 이런 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딱딱 압축이 되죠. 첫째,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 필요하다. 둘째, 가치 형성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의 사회 공공성 때문에 정확한 가치 판단,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는 정확한 가치를 판정하기에 복잡한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정확한 가치 판단,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압축될 수가 있겠죠. 또한 감정평가의 기능은 두 가지 나눠집니다.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두 가지 나눠지는데 사실 얘네들은 기초는 둘째치고라도 모의고사에서조차도 거기 나오자는 대목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정책이 나왔죠. 정책이니까 느낌이 정부와 또 공공과 관계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규제한다, 뭐 손실 보상한다,
세금 부과한다. 이런 표현들, 단어들은 정부와 연결성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책적 기능 이겠구나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여기 보면 적정한 가격 형성 유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게 병이라고. 가격이 형성돼? 그럼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니까 이건 시장과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럼 정책이 아니라 경제적 기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인트가요. 가격 형성의 포인트가 아니라 유도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 정책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에 중점을 두게 되면 마치 시장과 관계가 있게 느껴지고 그래서 경제적 기능이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가격이 포인트가 아니라 가격 형성을 유도가 포인트예요. 그럼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건 정책의 역할이다 보니까 이건 정책적 기능이지 경제적 기능이 아니다.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도만 구분되면 정책과 경제적 기능은 어렵지가 않고요. 또 거의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이론 나왔습니다. 자, 가격 이론 나왔는데 일단 가격 이론도 되게 원래는 복잡해요. 일단 가치와 가격의 의미라든지 또 상호 관계, 또 가격의 특징, 또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그리고 부동산 가격 원칙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기초 입문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건 모두 생략하고요. 가치와 가격의 의미와 가치와 가격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만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치라고 할 때 가치의 뜻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땅이 됐건 건물이 됐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갖고 있음으로써 장래에 미래에 얻게 될 편익, 편리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 지금의 가치로 만든 값을 뭐라고 말한다? 가치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될 장래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을 뭐라고 그래요? 가치라고 해요. 근데 현재 값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는 성격상 현재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값이다. 근데 이에 비해서 가격의 뜻이 뭐냐면 가격이란 가치가 시장 기구를 통하여 화폐액으로 표현된 값이 바로 뭐다? 가격이고. 그러니까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값이 뭐다? 가격이 되는 거예요. 또한 가격은 실제 거래 시, 거래가 이룰 당시에 매도자와 매수자 합치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가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지불된 금액을 했어요. 지불이 됐다. 그럼 이미 지불이 완료가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불이 완료가 된 거니까 시점상 과거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가치의 뜻은요. 장래의 편익을, 장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이 가치니까 가치는 현재 값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가격이란 실제 거래 시 거래 당사자 사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지불된 금액이 가격이죠. 지불이 됐기 때문에 완료형으로서 성격상 과거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가치는 미래의 값이고 가격은 현재의 값이다 라고 해서 땡 틀렸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는 미래의 값입니까? 현재의 값입니까? 현재의 값이죠. 그럼 가격은 현재의 값입니까? 과거의 값입니까? 과거의 값이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뜻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도 웬만한 지문은 OX가 판가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가격을 얘기할 때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값이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가격의 기초,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겁니까? 가치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가치를, 값어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값이 가격이라면 가격의 밑바탕에는 가치가 깔려 있는 셈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가치는 가격의 기초이다. 또는 가격은 가치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결과 가치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뒤집어서 가치가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장 표현상 가치가 오르거나 내림에 따라서 가격도 오르거나 내린다. 이렇게 나와야지. 가치와 가격의 위치가 바뀌면 큰일 나요. 예를 들면 가격이 상승하면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과 가치 위치 바뀌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가치는 가격의 기초, 바탕이 되니까 가치가 변하면 가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가치가 바뀐다는 말은 틀렸다.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 알 것은 뭐냐면 화살표 좀 잠깐 그려볼게요. 지금 가치가 오르니까 가격도 올라요. 또 가치가 내리니까 가격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화살표 방향은 둘 다 같은 방향이죠. 그럼 가치와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면 가치와 가격의 상호 관계는 비례입니까? 반비례겠습니까? 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조심할 건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올랐다는 건 돈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예쁘게 말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봐봐요. 예컨대 볼펜이 있다.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50원이었다. 가격이 50원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100원은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가격 상승한 거 맞죠? 오케이? 이것은 근데 뒤집어 생각한다면 예전에는 5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도 볼펜 한 자루 구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50원짜리 두 개를 줘야만 볼펜 한 자루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다시 한번 가격이 50원일 때 볼펜 한 자루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50원이었던 볼펜 가격이 100원을 올라갔다면 똑같은 볼펜 한 자루 구입할 때 이제 50원짜리 두 개를 줘야만 똑같은 볼펜 한 자루 구입이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물건 값이 올라간다는 건 돈 가치는 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때 가치와 가격은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된다는 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또는 불일치한다.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가격이 왜곡된다라고 해요. 일단 가격의 왜곡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무조건 가치와 가격 나왔는데 괴리된다, 불일치한다, 왜곡 현상 발생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단기. 근데 만약에 기출문제 푸는데 또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가치와 가격이 불일치한다, 괴리된다, 왜곡이 발생한다 라고 해놓고 장기라고 했다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결론만 놓고 압축한다면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불일치, 장기에는 일치라고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왜곡된다는 건 뭐냐면 그 가격이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즉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가격이 왜곡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여러 사람이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에 짧은 기간 내에 공급이 증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은 그대로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럼 아파트의 공급은
일정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죠. 이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상태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고, 초과 수요란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경제론 수업할 때 얘기 드린 바가 있어요. 그 물건이 부족하면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아파트의 가치가 1억이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수요가 워낙 높아지니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2억이나 3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아파트는 재화, 물건의 가치는 1억짜리인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2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 아니냐.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그러합니다. 오케이? 근데 장기로 가면요.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장기로 가면 공급이 늘어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원하는 만큼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줄 수 있으니까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1억까지.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은 누누이 말씀이죠. 그런 과정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결론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저런 과정은 이해를 돕고자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또 들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게 이해가 가셨다.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단기에는 수요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따라잡지를 못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겠구나. 근데 장기로 가면은 공급이 증가하게 돼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겠구나. 이게 과정일 것이고 결론만 기억한다면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불일치, 장기적으로 일치라고만 기억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저와 같은 과정을 자꾸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결론만 외우셔도 답은 맞출 수 있겠지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 답은 맞췄는데 그게 왜 답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둘째, 당연히 남한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그 결론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단어나 지문을 다르게 바꿔놓으면 쉽게 말하면 나는 엉덩이로 외웠어. 엉덩이라고 외웠는데 출제자가 궁뎅짝, 볼기짝, 히프라고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엉덩이든 궁뎅짝이든 볼기짝이든 히프든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운 건 엉덩이예요. 그럼 엉덩이가 아닌 다른 말로 문장이 나오잖아요. 나는 배운 게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이 문제 어렵게 냈구나.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출제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공부하신 분이 너무 얄팍하게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고 깊숙한 내용 알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정도 좀 익혀라. 그랬는데 그 다른 단어 외우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해놓고 문제가 이상하다, 어렵다 하시는 건 지나친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복잡하고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말들을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무슨 말, 어떤 표현을 갖고 출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의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말들을 수업 시간에 자주 해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가치와 가격 그럴 때 이 가치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 들어요? 뭔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가치는요. 바라보는 시각, 관점 또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가치는 추상적이고 주관적 개념이다 보니까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한다. 다원적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에 비해서 가격은요. 구체적이고 객관적 개념이다 보니까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죠. 구분합니다.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 그에 비해서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이다 보니까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무엇을 섞어 놓냐면 다른 건 금방 구분이 되니까 어떤 거? 가격은 하나만 존재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개가 존재한다. 또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존재한다. 이 부분을 서로 섞어치기, 바꿔치기 해갖고 혼란을 유발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문장도 나온 바가 있냐면 세상에 낼 게 없었나 봐요. 기출문제 보기 속에서요.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이며 가격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이다. 맞긴 맞는 말이죠. 맞긴 맞는 말인데 좀 그 문장 처음 접했을 때 되게 허무했어요. 얼마나 낼 보기가 없었으면 그런 말을 다 썼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요 정도만 알고 계셨던 말이 사실상 이 가격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본 수업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든가 또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또 가격 원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을 더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말을 사실 모른다더라도 이 정도만 가지고도 웬만한 문제는 풀어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란 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안 배웠지만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이거든요. 또 예쁘게 포장하면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 표준적 이용 및 가격 수준을 파악함에 목적이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문장을 이제 자꾸 읽어보다 보면 그 문장 표현 자체가 외워지니까 답은 맞출 수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지역 분석이 무엇을 뜻하는지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럼 가볍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목이 감정평가, 어떤 부동산의 값어치가 얼마쯤 되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부동산이 A라는 주택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택은 용도가 뭐예요? 그렇죠. 주거용이죠. 이건 주거 용도의 건물이죠. 그런데 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이 주택을 둘러싼 주변의 다른 부동산, 주변의 다른 부동산 등을 묶어서 우린 뭐라고 한다? 환경이란 말을 써요. 물론 원칙적인 의미는 주변의 다른 부동산뿐 아니라 도로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환경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해를 돕고자 A라는 주택은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고 그 주택을 둘러싼 주변의 다른 건물들, 다른 부동산들을 환경이라고 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근데 주변의 다른 부동산들은 모두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 한마디로 공장지대이더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공장 옆에 집이 있다예요. 공장 옆에 집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부동산을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공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집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첫째, 이때 주택의 가치가 공장의 영향 때문에 깎였다면 가치가 깎이는 걸 두 글자로 감가란 말을 쓰거든요. 감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가가 되는데 저 경우의 감가는
그 주거용 부동산 A라는 주택 내부의 하자와 문제 때문에 가치가 깎인 겁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에 해당하는 공장의 영향 때문에 가치가 깎인 겁니까? 공장의 영향 때문에 가치가 깎인 거 맞죠? 그럼 이것은 내부적 감가일까요? 외부적 감가일까요? 당연히 외부적 감가이겠죠. 그런데 이때 외부적 감가를 다른 말로 경제적 감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처럼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 판단하고도 할 때 그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뭐라 그런다?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우리말로 바꾸면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외부 환경 분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감가,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또한 지역 분석 통해서요. 요 A라는 주택, 즉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요 지역이 B동네다. 근데 B동네는 대부분의 부동산의 용도가 부동산이 대부분 주거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 이때 이 대부분의 이용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적 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준적 이용이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요. A라는 주택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인데 그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부동산이 대부분 무슨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분석이 바로 지역 분석이고 그 대부분의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 대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표준적 이용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는 대부분 주택이 얼마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도 지역 분석의 목적이죠. 가격대를 파악한다. 그게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가격 수준을 파악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요. 감정평가사 곰돌이에요. 감정평가사 곰돌이 입장에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A라는 주택이 속한 지역은 대부분 무슨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가와 더불어 그 동네는 대부분의 건물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걸 예쁘게 포장하면 지역 분석은 지역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표준적 이용 및 가격 수준을 판정함에 목적이 있는 분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비하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한다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개별 분석이 뭐냐? 개별 분석은 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물건, 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이 바로 뭐다? 개별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압축할게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말 외우시기 전에요. 이해합니다. 개념 잡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은 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의 값어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지역 분석이고 그 평가 대상 부동산 내부에 대해서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압축할게요. 환경 분석이 지역 분석이고 물건 분석이 개별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일단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요. 어떤 물건의 값어치 평가할 때 그 물건 값어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그것을 토대로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고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이다라고 할 것이며 또 개별 분석을 통해서 그 물건 내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물건의 구체적 가격, 정확히 가격이 얼마쯤 되느냐. 그리고 이 물건은 가장 바람직한 용도로의 이용, 즉 최유효 이용이 무엇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바로 개별 분석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의 파악이 목적인데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 물건의 최유효 이용, 구체적 가격 판정이 목적이 된다. 이 차이점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개별 분석이 필요하냐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농촌이 있어요. 그럼 농촌 지역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농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겠죠. 맞죠? 이 대부분의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농업 용도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농촌의 모든 부동산이 무조건 농업 용도로만 이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선 상업용이나 공업용이나 주거 용도로 이용되는 부동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용인 표준적 이용과 그 물건의 가장 바람직한 이용인 최유효 이용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적 이용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 이외에 그 대상 물건의 가장 바람직한 이용인 최유효 이용을 분석하는 개별 분석이 별도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왜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분석이 요구된다 또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가볍게 의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요 모든 것들도 학자의 주장,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모두 법조문의 규정이에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유사지원 이런 뜻이다. 또 인근지원 이런 뜻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이므로 그대로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들은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근데 과거 기출문제에서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빼고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말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인근 지역이나 동일 소유권과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이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에 비해서 유사 지역은요, 유사하다, 비슷하다,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 비슷한 지역이 유사 지역인 건 맞아요. 근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에 비해서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은 지역.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인근이 나왔는데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다라든지 유사 지역 나왔는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고 나왔다면 바뀌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인근 나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유사 나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동일 수급권은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그 정도만 지금은 기초인문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개별 분석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의 상호 관계를 보면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게 그 물건 내부를 분석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역 분석은 범위가 넓으니까 전체적이고 종합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다. 그에 비해서 그 물건 내부를 분석하는 개별 분석은 범위가 좁으니까 구체적이고 미시적이고 부분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기본 수업 받으시면 다 나와 있어요. 더불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고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이다. 또 지역 분석의 목적은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의 파악의 목적이 있죠. 그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및 구체적 가격 판정의 목적이 있다. 또 지역 분석은요,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니까 그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가치가 깎임으로써 외부적 감가, 다른 말로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지만 개별 분석은 그 물건 내부의 하자 때문에 가치가 깎이므로 내부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 3방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